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에는 보니까요. 이제 비는 그쳤습니다. 비는 그치고 완전히 여름 햇볕이 또 쨍쨍 내려쬐고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이 이제는 초록구로 아주 눈이 정말 호강을 받는다는 느낌처럼 초록이 우지지는 그런 모습이 창밖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몸의 소통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스케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제 56분 아주 잘 끝났네요 보니까. 자, 오늘도 1시간 안에 좀 끊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댓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청도 토끼님 1등 어제 댓글 1등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림님, 바오리님, 꾸준히님 댓글 남겨주셨고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신다는 말씀과 자꾸 살이 찐다는 말씀에 걱정이 되는 게 무리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경험으로 잘 나갈 때가 제일 조심할 때인 것 같고요. 건강도 50세가 넘으면 아직 탈이 안 났다고 스케줄을 늘리면 총량의 법칙상 60이 넘으면 마음처럼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립한 지 1년 된 아들과 점심 먹었습니다. 한 달 만이라 잘 지냈냐 물으니 도리어 별일 없었나며 이것저것 챙기고 제 걱정을 하며 보호자 노릇을 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말씀 중에 레버리지 관련 세금 말인데요. 찾아보니 코덱스 레버리지와 같은 상품은 세금을 산정하는 과표 기준가와 시장 거래가가 다르게 형성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구성하는 국내 주식은 대부분 비과세 상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 가격 변동이 일어나도 과표 기준가의 변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을 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4월 9일 1억을 투자해서 금요일 양도했다면 1억 8,900만 원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 과표 기준가는 11,203원에서 11,170원으로 오히려 30원이 하락했으므로 단 1원의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5년 1월 2일 1억 원을 투자해 금요일에 양도했다면 양도 차익은 1억 9천만 원이지만 과표 기준가는 11,064원에서 11,170원으로 올랐고 매도 대상 차익인 75만 원에 15.4%를 곱해도 11만 원 정도라서 0.00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 수 있죠. 이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큐리님이 제가 보니까 우리 업계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운용사에 계시거나 아니면 증권사에 계시거나 은행에 계시거나 혹시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이 과표 기준가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가 차익하고 다릅니다. 그죠? 과표 기준가가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큐린 님도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원하시는 책, 또 투자 전략이든 아니면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아니면 서경인 회계사의 진짜 부자가 짜부자 책 말씀해 주시면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운용 전략 짜시려면 체력 최고여야죠. 달리기도 여름에 우중런 하면 아주 시원합니다. 우중런. 그러니까요. 그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몸에 열이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시원하게 비 내리면 똑같은 기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도 여전히 어려운 장이네요. 근데 20%는 제 수익 아니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고점에서 내가 고점에서 못 팔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마지막 고점 있잖아요. 마지막 고점은 거의 다 오버슈팅으로 나온 약간 내재 가치 대비해서 보너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그래서 그 오버슈팅에서 나왔던 그 고점에 내가 못 팔았다고
너무 자책하시거나 또 혹시나 내가 그거 팔라고 했지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꺾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파시면 되고. 제가 그 석탄 트레이딩 하셨던 회장님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160 찍고 딱 떨어지는 120에서 전화 와가지고 끝난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팔고 나간다고. 딱 떨어지는 120에서 딱 팔고 나가셔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선수시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데 그 올라갈 때 뭐 한 30만 원부터 계속 트레이딩 하시면서 돈 벌시고, 그리고 딱 꺾어지는 그 오른쪽 어깨에서 끝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전화 주셔가지고 다 팔고 나간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약 20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아들과 축구를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아무 문제가 안 되더군요. 맞습니다. 축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기운은 없다는 걸, 네, 게다가 건장한 아들이 함께 했는데 하셨습니다. 주안의 행복한 가정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부모님의 고된 일정에 단비 같은 시간이었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정중히 여쭐게요. 오늘 KB 목표 전환형 랩을 시작했는데 오늘 고가의 3전 한익을 매수하셔서 좀 놀랐어요. 1인 고객 포트폴리오하고는 많이 다른가 봐요. 뭐 궁금한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은 1인입니다 하셨습니다. 그게 지나고 보니까 고점 매수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걸 랩이라고 보내주면 그 랩 운용하는 증권사 운용부서에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그날의 고점이 될지 그날의 저점에서 사질지 그걸 저희가 좀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또 특히나 뭐 저희가 또 랩에서 사게 되면 랩을 보면서 이렇게 컨닝하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살 때가 또 고점인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루에 진호 그 마음은 뭐 충분히 이해하죠. 아유 나중에 12시 이후 좀 확 밀릴 때 좀 사지.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오늘 12시 이후에 좀 밀릴 것 같으니까 그때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 네, 저희도 매매해 놓고 나서 장 끝날 때 살 걸, 아니면 장중에 10시 11시 그 저점을 보고 나면 그때 살 걸. 네, 저희도 그런 아쉬운 마음을 많이 먹기는 한데 하루짜리 그 장중 변동성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비중이 높은 저한테는 캐나다 잠수한 결과가 나오는 내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편안합니다. 탈락한다면 오히려 더 살 찬스라 현금은 어느 정도 쥐고 있고 수주에서 주가가 오른데도 아쉽지 않을 만큼 이미 충분히 들고 있어서 상승을 즐기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독일 TKMS가 가져간다고 해도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 경쟁사가 이미 수주 잔고가 꽉 차서 캐파가 한계라고 하니 이번에 그들이 남은 물량까지 채우고 나면 앞으로 계속 나올 글로벌 잠수함 발주권들은 결국 우리 조선사들이 훨씬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내수용 취급받던 방산주들이 수출 대박을 터뜨리면서 엄청나게 날아갔던 걸 생각하면 군함과 잠수함 같은 해양 방산도 딱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3전 실적 발표 후 수급이 또 그리로 가는지가 오히려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포지션과 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걸 굳이 뭐 노출할 필요가 없으신데도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정님이신데 제가 고수시라고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본인의 의견 얘기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지적질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다른 채널 가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아니, 그러면 왜 보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 상당히 우리 채슬리 TV가 보면 이 댓글창에 보면 참 수준들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들 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1도 안 하는 사람이 채슬리 모닝브리프 웜의 신박을 3개월 동안 꼬박꼬박 챙겨봤네요. 요지 부동의 하루 루틴이 됐습니다. 아직은 주식에 눈과 귀가 안 열렸지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오후 3시 반에 고객 설명회는 돈 들고 투자하러 가는 분들만 참석 가능한 건가요? 그냥 채슬리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전무님 살인 같은 스케줄 중 건강 꼭 챙기세요. 비염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창문을 열고 자서 그런지 잘 때는 덥고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좀 싸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제가 옛날에 비염 심할 때는 1년 내내 코가 막혀 있다가 요 7, 8월 달 더울 때 요때 코가 살짝 뚫리거든요. 그 2달 동안 코가 살짝 뚫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맨날 막혀 있고 그랬었다가 요즘은 우리 솔트님이 적어 놓으셨는데 전무님 비염 심하실 때는 조정 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조정이 오나 봅니다. 우리 솔트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뭐 현금 비중도 좀 늘린다 어쩐다 하지만 결국 약세장이 되면 이래저래 고객 일임 자산이나 랩이나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그게 저는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뭐 일시적으로 손해 나고 이런 거는 하나도 걱정 안 되거든요. 어차피 다 올라올 거니까. 그럴 건데 고객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평가손 이렇게 나는 거에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해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장이 안 좋아지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떨어지는 숏배팅 안 한다 했잖아요. 옛날에 기관자금 운용할 때는 이거 장이 조정 좀 오겠다 싶으면 선물로 매도했지 딱 해가지고 그냥 주식 100억 있으면 선물 한 50억에서 한 100억 딱 때려버리면서 풀엣지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옛날에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개인자금 같은 경우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롱온리 헤지 펀드 스타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리까리해지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식으로. 근데 뭐 빵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은근 약세장이다 싶으면 바로 이제 코가 반응합니다. 신경성인 거죠. 신경성.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느껴지네요. 저는 엄마랑 맨날 싸웠는데 돌아가시니 그립고 후회가 되네요. 하셨습니다. 맨날 싸웠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도 심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행복하려고 하는 주식이 원망과 남 탓하고 주식이 요망하다고 말하는 주위 분들을 보면서 욕심의 무서움을 느끼며 주식장에 대한 겸손함과 욕심의 절제를 느끼게 해주신 채슬리에 감사하며 요망한 주식이 저에게는 새로운 꿈을 만드는 행운의 도깨비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무님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얼굴이시라 그냥 믿고 들어요. 그런데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고 있어서 땡땡 주식에 물려 있네요. 적당히 좀 현금화 시켜서 배당 포트폴리오로 바꾸려고요. 꾸준히 적립식 투자가 저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전무님 뵈러 가고 싶은데 점점 멀어져 가네요. 예, 너무 바쁘게 가지 마셔요 하셨고요. 저도 일요일에 8살 아들과 3시간 축구했습니다. 아들은 매주 4시간씩 훈련하며 실력이 우상향 중인데 제 체력은 급락 중이라 걱정입니다. 아들의 폭풍 성장률을 제 체력이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전무님께서는 여전히 아드님과 필드를 누비신다니 제 체력 계좌도 리밸런싱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랫동안 아들과 함께 뛰는 즐거움을 누리려면 저도 체력 증진을 위한 자본 지출을 좀 해야겠습니다. 일요일 날 축구하셨다고요? 8살 아드님하고. 저보다는 훨씬 어릴 때부터 놀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체력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애들 8살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에너지 덩어리잖아요. 옛날에 레슬링 선수 심건호 씨가 그 CF에 나와서 보여줬잖아요. 저 심건호도 애하고 놀다가 체력 고갈돼 가지고 자빠지는 장면. 네, 그래서 아드님이 폭풍 성장하는 건 맞는데 아들하고 8살 아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라고 있잖아요.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너무 상대 강도를 8살 아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제임스 리님도 같은 나이 또래 동료분들하고 친구분들하고 비교하시면 3시간 축구해줬다. 이거는 대단한 체력이십니다. 올해 초부터 인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랩도 가입해서 매달 급여처럼 받고 있습니다. 월간 전망에 참석하고 싶은데 원하는 시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어렵네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방학 기간인 7월에서 8월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6월에 대기 신청을 했지만 8월 전망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내년 1월을 노려봐야 할까요? 잠깐만요. 다시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방학 기간에 7, 8월에 오실 수 있단 말이죠. 잠깐만요. 그러면 8월 시장 전망할 때 오세요. 잠깐만요. 8월 전망은 8월 3일 날 월요일 저녁에 합니다. 그러니까 8월 3일 날 월요일 저녁에 김바셀님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월간 전망 정말 한번 참석해 보고 싶다고 하신 분, 무리한 요구겠죠 하신 보배님, 보배님도 8월 3일 날 저희 조 부장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대표번호 조 부장한테 전화하셔서 참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식 1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웜의 신박 채널 모닝 리포를 3개월 동안 다 보시는 애청자시기 때문에 8월 3일 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3일이면 막 학원들 이때 방학해서 뭐 전부 여행 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에 뭐 8월 3일 안 되면 또 9월 2일 날 있으니까요. 어머니 오래 사시길 기원합니다 해주셨고요. 저도 웜의 신박 듣다가 잠이 들어서 그런지 전무님의 꿈에 나와서 혼자 피시고 웃었네요. 저와 같은 분이 많군요 하셨습니다. 솔트님도 저도 유경험자입니다. 어머니 전시회 축하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일임하고 싶은데 자금이 충분치 않아서 랩 모집한다고 해서 지난주 했는데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시니 염려가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모집한 거는 이번 주에 조금 분할돼서 사고 있습니다. 전무님 화목한 가정의 중심에 어머님이 계셨네요. 어제 오프닝 행사하면서 저도 축사 한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하면 사랑과 헌신, 그리고 어머니 작품에도 그 사랑과 헌신이라는 그 느낌이 그 작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퇴사하고 엄마가 하도 체슬리 들어보라고 하셔서 처음에 좀 염려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여러 번 랩 목표 달성 후에 새로 가입하고 따로 투자도 해서 통장 잔고가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아버지도 랩 가입 같이 하게 됐고요. 저희 가족 투자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주식 투자라는 게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비발디의 사계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예,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거기서 악장별로 보면 그 여름인데도 막 이렇게 소나기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주식도 강세장 속에서도 언제든지 지금 시장이 고점 대비 벌써 16% 빠졌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1년에 과거 사례를 보면서 2006년도에도 두세 번의 조정이 있다고 그 강세장 속에서도 두세 번의 조정은 항상 겪고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우리나라 이 상한가 그 폭이 그때 2005, 6년하고는 다르게 지금 30%거든요. 그리고 ETF 거기다가 레버리지 2배짜리 이런 게 많아져서 변동성이 좀 더 심하구나. 그래서 변동폭을 좀 더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전망을 할 때도 변동 아래로도 좀 더 깊게 그래서 그 돈을 벌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런 조정장도 겪을 때 그 비발디 사계의 여름 부분에서 이 멜로디를 있잖아요, 그죠? 이 바이올린이 뭐 그런 격동의 장면이 연상되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주식의 일부다. 주식 투자의 그런 변동성을 겪는 것도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의 속성 중에 하나다. 주식 투자의 속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렁출렁합니다. 계좌를 보면 막 손실이 확 났다가 또 올라갔다가 막 그게 주식 투자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은 전문가 영역이니 계좌 안 보는 게 정답인 듯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투알님 말씀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는 안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작년부터 성과 보수형 랩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모아서 일임하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3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높아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하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적금을 깨서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그 시점 꼭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번 3분기가 그런 찬스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분기가 아니면 또 뭐 10월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꼭 제가 뭘 예상을 해서가 아니라 올해 3월 달에도 그랬고 6월, 7월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 2년 뒤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이 공화당이면 그 다음 중간 선거에서는 거의 지금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다 장악하고 있지만 항상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뀌는 거에 대한 주식시장이 뭔가 바뀐다라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선반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의 그동안에 페드가 금리 3번, 작년에도 3번, 올해도 낮추나 했는데 뭐야 올해 올려야 된다고?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내리는 기조가 아니라 올라가는 기조로 바뀐다고 그런 거에서 다 변동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변동성을 그 서해안에 가시면 썰물, 밀물이 바뀔 때 그 파도가 부딪히면서 막 이러잖아요. 딱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항상 변곡점에서는 변동성이 커진다. 그래서 위에서 변곡점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돌 때도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보면 뭐 밑꼬리 장대 그 밑꼬리 쫙 나오고 올라가고 뭐 장대 양봉 나고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2025년 작년 4월에도 차트 보면 주봉 차트 보면 변동성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그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타날 때 오히려 이제 변곡점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 정책이 변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가 오히려 8, 9, 10 되면 물가가 다시 쭉 빠지면서 아니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네. 이러면서 다시 시장이 안도랠리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카 생일을 맞아 저녁을 함께 하는데 고모인 저한테 감사하다고 채슬리를 소개시켜 주셔서 본업에 충실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게다가 수익도 함께 한다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초딩 때 4년 꾸준히 붓글씨를 배웠는데 이후 공부한답시고 붓을 놓았는데 다시 시작해볼까 생각이 든다 하셨습니다. 웜의 신박이 무엇의 약자인가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아드님이 부전자전이네요. 전무님도 어머님 말씀하실 때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미나를 좋아해 꼭 가보고 싶은 전시인데 부산에 살고 있어 아쉽습니다. 부산에서 전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전에 웜의 소통에서 삼전 한익은 일임할 때 주식으로 가져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조금 있는데 도저히 어깨에 팔 자신이 없어서요. 된다면 목요일에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오세요. 어떤 분은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정말 저희 웜의 신박을 듣고 아침 모닝 브리프를 들으면서 이번에 하이닉스로 큰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몇십억 되나 큰 돈이었는데 보니까 눈빛이 안경 쓰고 계신 그 눈빛이 되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셨었던 신사분이신데 그래서 크게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맡겨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뭐 이 하이닉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으신데 제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방금 다 팔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때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제 얘기를 또 그냥 다 파셨다 하셨길래 와 액션이 진짜 엑시큐션이 정말 빠르신 분이구나 했었는데 그 다음날 하이닉스가 또 확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그때가 거의 귀 정도였더라고. 귀 그날 파신 게 귀하고 그 다음날인가 오르면서 거의 고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쭉 빠져 있는데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험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ESS로 반등, 전기차 역성장, 삼성 SDI 실적 반등, 엇갈린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리소 캐니언에 설치된 ESS 사이트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 삼성 SDI 올 하반기 실적 반등 여부를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데요. ESS 부문의 관세 환급과 북미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단기 흑자 전환이 임박했다는 이 긍정적 분석이 제기된 반면에 이 주력 사업인 EV용 전기차 EV용 배터리의 지속적인 판매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을 근거로 장기적인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자, DB금융투자는 삼성 SDI의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판단하며 목표 주가 84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는데 SDI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증가한 3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영업이익은 138억 원을 기록해서 마침내 이 BP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고요. 실적 반등의 핵심 배경으로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 AMPC 824억 원 반영과 더불어서 ESS 사업부의 관세 환급이 지목됐습니다. 안회수 DB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기존 흑자이던 ESS에서 1,1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는데 아시아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주로 판매해서 관세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관세의 일부만 환급받는 것으로 가정해도 유의미한 숫자이며 마진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하반기 전기차 부문의 가동률 방어도 순항 중이라는 평가이고요. 안연구원은 유럽 공장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향 신규 프로젝트가 가동률 상승에 열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고객사인 BMW향 출하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하반기 70%대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소형 배터리 부문에서도 고출력 배터리 강자로서 데이터 센터 내부 전력 보조 장치, BBU 등 전방 산업의 호조세가 지속되어 적자폭이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의 실적 개선 시나리오는 변수 없이 진행 중이기에 조정된 주가는 매수 기회라고 진단을 했고요. 지금 사진이 올 솔리드 배터리, 이게 전고체 배터리인가 보네요. 다양한 용도별 최적화 솔루션, 전고체 배터리 라인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반면에 LS증권은 목표 주가를 41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보유를 유지했습니다. 목표가 하향 조정의 배경은 전체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역성장 지속이고 올해 5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내에서 SDI의 탑재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 급감한 1.6기가와트시 수준에 머물렀고요. 시장 점유율 역시 우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올해 5월 기준 1.4%까지 떨어졌네요. 정경희 연구원은 각형 배터리 시장 내 가격 경쟁으로 점유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으며 고객 포트폴리오가 이 폭스바겐 그룹과 BMW 그룹의 80% 이상 편중된 상황에서 이들이 배터리 타입을 다변화하고 지금 중국 CATL 비중을 늘려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정연구원은 배터리 산업의 높은 캐펙스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할 때 가동률 하락은 수익성에 경고등을 켜는 요소라고 우려를 했고 원통형 배터리 부문 역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던 리비안이 재고 누적을 이유로 공급 일시 중단을 요청하면서 판매량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IRA 산하의 해외 우려 집단, 규제 및 중국산 배터리 관세 인상에 따라 미국 내 시장 기회가 열리고 있는 ESS 부문에 대해서도 LS증권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는데 올해 1분기 글로벌 ESS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78% 성장한 반면에 삼성 SDI는 36% 성장에 그쳐서 시장 점유율이 2%에서 오히려 1.5%로 내려 줄었다는 지적입니다. 세이프 하버 적용을 앞두고 쌓인 높은 중국산 재고와 현지 생산, 합작부업인 지분 조정 등 FEOC 우회 전략을 감안을 하면 이 해외 우려 집단 우회 전략을 감안을 하면 미국 ESS 시장에서도 중국산 점유율이 60%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ESS 성장이 EV향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재무적 측면에서 보유자산 유동화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인데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을 앞둔 시점에서 SDI가 보유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가능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SDI가 보유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전자한테 매각을 해버리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트럼프도 삼전 닉스도 이 회사 눈치
AI 거품론 잠재우며 슬금슬금 우상향하는 주식의 비밀이라고 돼 있는데, 투자자들은 독한 CEO를 선호한다. 주주들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한다. 제품 원가를 높이려는 기업을 향해 쓴소리와 때론 엄살쇼도 벌려야 한다. 실적 발표장에서는 마치 이 기업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도 심어져야 한다. 한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역할을 참 잘했다. AI 시장에서는 비록 뒤처지며 한물간 미국 기업이 있는데 혁신은커녕 AI 시대에서 제대로 살아남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뒤따르는데, 그런데 7월 5일 현재 주가는 사상 최고가 대비 고작 마이너스 2.8%. AI 거품 논란으로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가 급락할 때 나 홀로 버티고 있다. CEO의 주목받는 행보를 통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플 이야기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블룸버그 등을 종합해 보면 팀 쿡 애플 CEO는 창신 메모리로부터 반도체 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이런 로비는 합법이지만 창신으로부터 칩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창신 메모리는 미국 정부의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기 때문이고요. 미국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팀 쿡이 불가능한 로비에 도전하는 것은 폭등한 메모리 가격 때문인데, 최근 3개분기 동안 4배 이상 올랐고요. 메모리 시장은 삼전닉스와 마이크론이 3등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디램 생산 라인을 AI 데이터 센터용 이 HBM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일반 메모리 공급이 눈에 띄게 줄었고요.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수요는 여전한데 여기에 들어갈 메모리가 동이 났다는 겁니다. 참다 못한 팀 쿡이 지난 수십 년간 이 정도 규모의 가격 인상은 없었다며 볼멘 소리를 했고요. 불평불만에 그치지 않고 창신처럼 메모리 빅3보다 점유율과 가격이 낮은 업체들에게 구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월가의 큰손 등 주주들은 애플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팀 쿡의 행보가 드러나고 애플 주가는 반등세인데, 팀 쿡의 물론 로비가 통할 것인지는 의문이고요. 다만 이런 거침없는 언행이 삼성, SK, 마이크론 등 빅3를 자극해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것에 대해서는 월가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는 26년 들어서 7월 5일까지 13.5% 올랐네요. 일단 시장 S&P 500이 9.3% 올랐는데 이 시장은 이겼습니다. 2026년 상반기 들어서 AI 거품론이 시장을 지배했고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AI 서비스를 하려는 업체들은 예외 없이 주가가 부진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고점 대비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했고, 이 정도면 미국 전체 지수가 하락 반전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2026년에는 애플이나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체들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미국 주식시장이 버티는데 한몫했습니다. 미국 시총 상위주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지속될 전망이고, 큰손 투자자들이 좀 더 예민해지면서 이 투하 자본 이익률 ROIC죠. ROIC처럼 민감한 지표로 주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ROIC는 기업이 사업에 투입한 돈 대비해서 얼마의 이익을 벌었는지를 보여주고요. 세금을 낸 이후 영업이익을 투하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Return on Invested Capital의 역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가 만약에 빠지면 빅테크들의 주가가 그동안에 약했던 M7의 주가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방금 이런 부분 때문이죠. 지금 캐펙스가 감가상각으로 결국은 캐펙스 투자한 것만큼 나중에 다 이게 비용으로 돌아오거든요. 당장은 뭐 비용으로 안 잡히고 R&D 비용 이런 것도 전부 다 보면 처음에 자산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가상각으로 비용으로 이제 돌아오는 부분인데,
일단 캐펙스 하면 수년금 흐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메모리 가격이 좀 빠지고 캐펙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팀 쿡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플랜 B를 가동해서 뭔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는 그게 통할 거다라고 반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인 이제 비싸도 중국 차 산다. 제네시스 값 지커 인기 폭발 이유는 뭐죠? 가격만 놓고 보면 경쟁 상대. 자, 국내 출시한 지커 7X, 7X와 국내에서 인기 높은 벤츠 GLC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자, 6,999만 원. 국내에서 럭셔리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가 주력으로 내놓는 차종의 가격대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와 제네시스는 볼륨 차종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에 선보이고 있는데,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벤츠 E 클래스는 7,190만 원이고요. 벤츠 GLC는 7,544만 원, 제네시스 G80은 6,063만 원, 제네시스 GB80은 6,886만 원부터 판매가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벤츠 EQA가 7천만 원, 제네시스 GB70 일렉트릭이 7,974만 원. GB70 일렉트릭 전기차가 훨씬 비싸네요. 6,999만 원 차종을 국내 출시한 브랜드의 정체는 지커인데, 맞다, 높은 가성비 또는 싼 맛에 탄다는 중국차 브랜드라고 합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차종으로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BYD와 같은 출신인데, 다만 중국에서는 럭셔리 테크놀로지 브랜드라고 합니다. 국내 출시한 차종은 중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인 7X입니다. 벤츠 제네시스 값 지커 77에 대한 국내 반응은 일단 성공적이다. 지커는 7X 사전 예약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1,000대를 돌파했다고 밝혔고요. 국내 판매되는 7X 트림은 프로, 맥스, 울트라이고 가격은 각각 한 5,299, 5,999, 6,999 이렇게 나와 있고, 가장 저렴한 트림도 4,999만 원에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 Y보다 비싸네요. 지커는 사전 예약 기간 동안에 7X 최성희 울트라 트림에 소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는데, 계약 대수는 맥스 트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고요. 7X 울트라 트림은 두 개의 전기 모터로 최고 출력 645마력, 최대 토크 72.4kg을 발휘하는데, 제로백은 3.9초에 불과하다고요. 와, 고성능 슈퍼카 수준입니다. 에어 서스펜션과 CATL이 공급하는 100kWc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를 탑재했네요. 근데 CATL이 공급하는 NCM 배터리네요. 그러니까 CATL이 지금 LFP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국내 기후에너지 환경부 상은 복합 인정 기준으로 1회 충전으로 상온 복합 인정 기준으로 1회 충전으로 440km를 주행할 수 있네요. 실내 사진입니다. 지커에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트림이 맥스인데, 울트라 트림과 동일한 100kWc NCM 배터리를 탑재했고, 주행거리가 483km나 되네요. 가장 저렴한 프로 트림은 지커가 자체 개발한 LFP 골든 배터리에다가 맥스 트림과 같은 후륜 싱글 모터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럭셔리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 대수 1,000대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지커 7X를 향한 한국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고요. 이어 하반기에는 고객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커의 브랜드와 상품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가성비의 얼리 어댑터 효과가 결합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사전 예약되는 1000대가 이상 넘게 사전 예약되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중국차 이꼴 싸기만 한 차라는 이 등식이 깨졌다고 보고요. 지커는 BYD와 마찬가지로 테슬라 득을 봤는데 혁신의 아이콘이자 한국에서 유독 사랑받는 테슬라가 중국산에 대한 걸림돌을 일부 걷어내서이고요. 미국산 모델 Y 대신 가격을 크게 낮춘 중국산 모델 Y는 중국산이면 어때? 이 가격에 나도 테슬라 오너 되는데 라는 반응을 일으켰었고요. 국내 진출 때에 자의반 타의반 테슬라 덕을 본 BYD가 2천만 원대 돌핀과 3천만 원대 아토3로 싼 차가 아니라 가성비 차라는 인식을 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인식 변화는 판매 실적으로 이어졌고요. 테슬라 모델 Y는 올해 상반기 벤츠 E 클래스와 BMW 5 시리즈를 물리친 것은 물론 국내 판매 1위인 기아 소렌토까지 위협을 했고요. BYD 차종도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1위를 차지한 소렌토는 56,367대 판매됐고 현대차 그랜저가 38,526대로 그 뒤를 이었고요. 수입차에서는 테슬라 모델 Y가 43,359대로 수입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BMW 5 시리즈가 11,800대, 벤츠 E 클래스가 11,800대, BYD 돌핀이 4,500대, BYD의 C 라이언 7이 4,477대로 5위, 7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조일용 자동차 컨설턴트는 중국산 테슬라 모델 Y에 이어서 BYD 돌핀 아토3 등도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국산 이꼴 싼 맛에 타는 차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고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인기를 끌고 왕홍 문화가 유행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도 지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지커가 6천만 원대 내놓은 차종도 재원상 성능이나 품질을 따져보면 높은 가성비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고 가격은 비싸지만 가성비는 뛰어나다는 인식에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차를 타보고 싶어하는 얼리 어댑터의 욕구, 중국차에 대한 거부감 상쇄 등이 맞물려서 사전 예약에서 돌풍을 일으킨 셈이라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산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좀 덜 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초기 판매되는 거에서 가성비가 좋은 차를 찾는 그런 수요가 국내에도 최소한 한 30만에서 50만, 총 한 200만 명 정도 되시니까 그저 가구 수로 따지면 30만에서 50만 대 정도는 얼마든지 팔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재미난 칼럼인데 그린스펀의 부고가 소환한 두 경제학자 송성훈 칼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앨런 그린스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19년 페드에서 일을 하셨죠. 자,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부음 기사를 접하면서 두 명의 경제학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중 한 명이 2003년 뉴욕 연수 때 종종 만났던 한국인 교수여서 더욱 그랬다. 이들은 그린스펀이 1990년대 미국의 최장기 호황을 이끄는데 크게 기여한 경제학자들이다. 논쟁의 불은 로버트 솔로 MIT 교수가 붙였는데 1987년 뉴욕타임즈 북 리뷰 기고문에서 그는 컴퓨터 시대는 도처에서 볼 수 있지만 정작 생산성 통계에서만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기업들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구축에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생산성의 증가율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뒷걸음칠 치는 현상을 꼬집었고요. 이른바 솔로 역설,
생산성의 역설인데 경제 성장론의 대가이자 그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한마디였으니 울림은 꽤 컸다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그린스펀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실업률이 4%로 떨어지는 호황이 이어지자 물가 급등을 우려한 주류 경제학자들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촉구했고요.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오른다는 이 필립스 곡선이 이론적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IT 혁신에 따른 구조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 물가 상승 압력을 흡수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확신을 했고요. 다만 솔로 역설을 뒤집을 이론적 모델과 실증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연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한 학자가 있었는데 최근 AI 경제학을 주도하고 있는 에릭 브리놀프슨 스탠퍼드대 교수와 2005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양신규 MIT 교수. 자, 지금 사진이 스탠포드의 에릭 브리놀프슨, 이 스탠포드 교수가 스탠포드대 경제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행사에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최신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있군요. 자, 당시 MIT 교수와 박사과정 학생으로 만난 이 둘은 학계의 최대 화두였던 솔로 역설을 정면으로 다뤘는데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인 양신규는 브리놀프슨 연구의 방대한 실증 분석으로 힘을 보탰고요. 양신규는 이미 MIT 슬론 경영대에서 쓴 1994년 석사학위 논문이 히트를 쳐서 유명한 대학원생이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IT 투자 효과가 기존 생산성 통계 지표에는 잡히지 않지만 월가의 주식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하고 있음을 측정해냈는데 이론은 있었지만 양신규가 수백 개 기업의 실제 데이터로 이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브리놀프슨은 훗날 양신규 추모를 해서 1994년 그는 MIT 슬론 경영대학원 역사상 최고의 석사 논문이라고 할 만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논문은 단 24페이지 분량이지만 제가 읽어본 석사 논문 중 가장 심오하고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은 짱과 노벨상 수상자가 IT에 대해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했고요. 노벨상 수상자는 솔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리놀프슨과 양신규는 공동 논문을 통해서 거시 통계가 아닌 개별 기업 단위의 미시적 통계로 실증 검증해 보면 솔로의 생산성 역설은 이미 깨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특히 기업이 IT에 $1 투자할 때 주식시장 기업가치 평가는 $10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했고요. 기존 연구에서는 비용으로만 인식해 놓쳤던 이 IT 투자에 따른 무형자산의 축적 과정을 실증적으로 찾아냈는데 IT 투자가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군요. 확신을 얻은 그린스펀은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매파들의 주장을 일축을 했고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고요. 조급한 금리 인상으로 성장의 싹을 자르는 우를 피한 셈입니다. 두 교수의 연구 결과는 그린스펀에게 완벽한 방패가 됐고 그린스펀은 의회 증언과 컨퍼런스 공개 연설에서 이들의 연구 결과를 직접 인용하기도 했답니다. 자, 공식 통계에는 무형의 조직 자본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 지표가 낮게 나오는 착시가 있으며 실제로는 IT 혁신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만큼 충분한 잠재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논리였고 당시 그린스펀이 몇 차례 불러 점심을 같이 했다는 양 교수의 얘기도 생각이 난답니다. AI 혁명으로 또다시 솔로 역설 논쟁이 뜨거운데 데런 에스모글루 MIT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향후 10년간 AI가 생산성에 미칠 영향은 1%도 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반면에 브리놀프슨은 대규모 투자로 형성되는 무형자산이 충분히 축적이 되면 본격적으로 생산성이 상승한다는 이 제이커브 이론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두 석학의 처방은 한 곳으로 모이는데 에스모글루 주장처럼 단순히 인건비를 깎기 위해서 AI로 사람을 대체한다면
생산성의 증대 효과가 미미하겠지만 브리뉴얼 풀슨 처방대로 사람과 조직에 충분히 확산, 흡수될 수 있도록 투자한다면 폭발적인 성장을 마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엔지니어와 기업들이 인간을 똑같이 흉내내고 대체하는 이 AI, 인간 모방형 AI 개발에 집착하는데 브리뉴얼 풀슨은 이를 튜링 트랩, 튜링 함정이라고 경고한다고 하는데 브리뉴얼 풀슨과 양신규의 연구를 현재 AI에 대입해서 풀이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을 대체하는 AI는 노동자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지만 인간의 능력을 증폭하는 AI는 인간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임금과 고용을 모두 높여준다. 오토메이션이 인간의 능력을 증폭, 어그멘테이션. 자, 때마침 브리뉴얼 풀슨 교수가 9월 세계 지식 포럼 연사로 한국을 처음 찾는데 AI가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국가와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칼럼이 상당히 내용이 좋네요. 사실 최근에 이 생산성 향상이 없다,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논쟁이거든요.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 저 막대한 천문학적인 AI 인프라 투자금이 헛돈성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든 기업이 뭔가에 투자를 하든 투자했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뭔가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성공의 여부는 성패의 여부가 생산성이 향상됐냐. 생산성이 뭡니까? 아웃풋 나누기 인풋이잖아요. 인풋이 100원을 썼는데 와 500원은 그 100원 더 써볼까? 200원을 썼는데 1,500원이 되고 그러면 계속 투입 자본 대비 아까 ROIC라고 했잖아요. 이 ROIC가 높아지면서 전체 그 투자를 한 그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고 그게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아까 양신규 교수님이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기업 가치가 증대하는 걸로 이 통계는 생산성 통계는 잡히진 않지만 분명히 생산성이 향상되는 부분을 입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솔로 교수의 생산성 향상이 없다라는 역설을 솔로 역설을 반박을 했다는 거죠. 지금 사실 그게 뭐 대단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때 386 컴퓨터, 486 컴퓨터 실제 쓰면서 타자기 쓰다가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쓰면서 그 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을 비롯해서 워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처음에 닷컴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진 한 장 보내는데 뭐 1시간 이상 걸렸던 때랑 지금은 뭐 동영상이 뭐 실시간으로 돌아갈 정도로 인프라가 깔리면서 지금의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을 했듯이 지금 AI 관련된 걸 써보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생산성 논쟁이 지금도 일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직접 써보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AI 인프라 사이클은 생산성을 저는 분명히 증대시키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99년 말하고 2000년 초의 닷컴 버블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있는 그리고 분명하게 효과가 있는 이번에 AI 인프라 사이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본 세계 최강 소부장 발판 히노마루 반도체 재건 나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일본의 반도체 그 밸류 체인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론 요 밑에 있는 소부장까지는 뭐 빼곡하게 요
동해안 라인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가 라피더스 2나노칩 시험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기타카미하고 여기 오카이치 이쪽에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히로시마에, 그리고 TSMC의 파운드리가 여기 구마모토 현에 있나 봅니다. 자, 일본이 AI 시대를 겨냥한 반도체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1980년, 90년대 세계를 이끌었던 이 히노마루 일장기 반도체를 부활시킨다는 각오다. 핵심 축은 일장기를 히노마루라고 하나 보네요. 우리가 태극기 하듯이 그런가 봅니다. 그죠? 핵심 축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대규모 투자인데, 마이크론이 지난 4일 히로시마 공장에서 이 차세대 D램과 HBM 생산을 위한 신규 제조동 기공식을 열었죠. 총 투자 규모가 한 14조,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최대 한 5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새 공장에서는 2028년부터 차세대 D램과 HBM의 7세대 제품인 HBM4E도 생산할 예정인데요. 마이크론은 이번 투자는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일본으로서는 지역 내 소부장 산업의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공장은 과거 일본 D램 대표 기업이었던 이 엘피다 메모리의 주력 공장을 마이크론이 2012년에 인수한 곳입니다. 요 2012년에 요 엘피다도 망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인수를 했었습니다. 2011년에 하이닉스가 망해서 2012년 2월에 SK텔레콤 자회사로 편입되잖아요. 니혼게이지 아이신문 니케이는 히로시마는 일본 내 유일한 D램 생산 거점이라면서 HBM까지 일본에서 생산하게 되면 AI 시대 핵심 메모리 공급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마이크론 공장을 중심으로 히로시마 현에는 9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밀집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본 자동차 기업인 마쓰다 본사가 있는 히로시마 현은 전통적인 중공업 특화 지역에서 벗어나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연 연구환경 조성에 적극적인데, 지역 거점 국립대인 히로시마대는 내부의 반도체 산업 기술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 해외 기업 등과 R&D 협력을 진행 중이고, 2023년에는 히로시마대, 히로시마현, 마이크론, 미쓰비시 전기, 도쿄 일렉트론, 디스코 등 약 36곳이 세토우치 반도체 공장 컨소시엄을 발족해서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 관련 R&D를 시작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여기에 히로시마대는 지난해 반도체 시스템 학부를 신설해서 신입생을 맞이하기도 했고요. 2029년까지 이를 석박사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을 아우를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 적극적인 것은 과거부터 탄탄한 이 소부장 경쟁력 때문인데, 대표적인 장비 회사가 이 도쿄 일렉트론이죠. 식각 증착 장비, 그리고 디스코가 웨이퍼 절단 연마 장비, 그리고 어드반테스트가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재 분야에서도 시네츠 화학과 썸코는 실리콘 웨이퍼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JSR과 도쿄 오카 공업은 포토레지스터, 레조낙은 첨단 패키징 소재, 립토보는 AI 반도체용 글라스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부장 기업도 최근 AI 투자 확대에 맞춰 공격적인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 교세라는 2031년까지 약 6,500억 엔을 투자해서 반도체 제조 장비용 세라믹 부품과
AI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 부품 생산을 확대하고 시네츠 화학도 AI 반도체 후공정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기존 웨이퍼 중심 사업을 패키징 공정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1980년 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답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소부장 생태계는 최고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장비 대부분에서 이 글로벌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도 반도체를 경제 안보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약점도 분명한데, 일본이 보유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사실상 키옥시아가 유일합니다.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세계 3위지만 AI 시대의 핵심인 HBM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인 라피더스도 아직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고요. 라피더스는 2027년 2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지만 아직 고객 확보와 양산 수율 검증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추격도 거센데, 중국 정부는 2030년 반도체 자급률 80%를 목표로 장비와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SMIC와 YMTC 등 종합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가 하나 나왔다, 그죠? 중국 정부는 2030년에 반도체 자급률 80% 목표. 자, 마지막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저승사자 또 등판. 삼전 닉스 이젠 팔아라 경고. 또 나타나서 괴롭히네. 범죄도시에서, 그죠? 그 배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동석 형사가 딱 나타났으니까 또 괴롭히네. 잊을만 한데 와서 또 괴롭힌다고. 자, 글로벌 IB 모건 스탠리가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의 비중을 축소하고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공고했다. 반도체주의 실적 모멘텀이 정점을 지났고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인데, 지난 6일 어제다, 어제, 그죠? 고객들에게 발송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중심의 좁은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시장 주도주가 점차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하이퍼스케일러를 선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주의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강력한 근거였던 실적 추정치 상향이 둔화된 것 자체가 일종의 주가 고점 신호라는 주장이고요. 둔화되는 거예요, 둔화. 둔화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주가 고점 신호라는 주장이고요. 최근 반도체주의 급락은 시장 주도주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이 AI 밸류 체인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는데, 오히려 AI 수혜주 사이에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원자재 성격이 강한 메모리 반도체 업종은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반도체주의 주도주 G는 알파벳, 이 구글과 아마존 등 AI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는데, 보고서는 반도체는 결국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에 의존하는 산업인 만큼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실적 기대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메타의 잉여 AI 컴퓨팅 용량 외부 판매 발표는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AI 관련주에서 여타 업종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는 소비재와 운송, 지역은행, 바이오가 지목이 됐는데, 특히 바이오는 금리 하락과 M&A 확대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소비재는 재화 소비 회복과 실적 개선이 기대돼서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진단입니다. 이러한 모건 스탠리의 비관적인 메모리 반도체 전망은 과거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몇 차례의 이 반도체 게을론
리포트들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글로벌 금융 투자 업계에서 업황 전환기를 가장 먼저 경고하며 가장 강한 또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과거 이들의 예측과 시장의 반응도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른바 반도체 저승사자로 각인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1년 8월에 발간한 이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 메모리 Winter is coming 보고서였고, 당시 코로나 특수로 반도체 호황이 정점에 달해 있던 시점이었으나 이 모건 스탠리는 PC 수요 둔화와 선제적인 공급 과잉을 예견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전격 하향 조정했고요. 실제로 직후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도래하며 이들의 예언이 적중하자 시장 내에서 모건 스탠리 리포트의 파급력은 절대적으로 커졌습니다. 유사한 충격이 3년 뒤인 24년 9월에도 재현되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모건 스탠리가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 Winter always laughs last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AI 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이던 SK 하이닉스의 HBM 공급 과잉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루아침에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4%나 깎아버렸고요. 연휴 직후 개장한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5조 원 넘게 증발하는 대폭락 장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이 두 차례 보고서는 발표 직후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대형주 주가에 치명적인 급락을 불러왔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만 업황을 정확히 꿰뚫었던 21년과 달리 24년의 겨울로는 AI 메모리 수요의 견고함이 지속되면서 리포트 발간 1년 만에 모건 스탠리가 스스로 예측이 틀렸다며 목표가를 복구하는 해프닝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반성문 쓰게 될 거라고. 따라서 이번 근데 아주 반성하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예측은 틀렸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따라서 이번에 제기된 반도체 모멘텀 피크아웃 및 하이퍼스케일러 선호 권고 역시 과거의 겨울론처럼 실제 업황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인 숨고르기 국면 속에서의 지나친 우려에 그칠지를 두고 국내 투자자들과 증권업계의 팽배한 눈치 싸움이 다시 한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21년 리포트 21년 8월, 그 다음에 24년 9월, 그 전에는 2017년 11월인가도 있었어요. 근데 리포트 나오고 21년 8월 리포트 나오고 주가가 8, 9, 10 확실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 3분기에는 8, 9, 10 빠지다가 11, 12 쫙 가파르게 반등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21년 11월, 12월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나면서 끝났고요. 하이닉스는 15만 500원 찍었던 게 한 14만 원까지 반등 들어가서 끝나고, 삼성전자는 21년 1월 달에 96,800원 찍었다가 쭉 좀 빠지다가 8만 원, 21년 연말에 딱 8만 원, 7만 원, 8만 원이 깨지기도 했었다가 8만 원 정도로 끝나긴 했었는데 결국 1월에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합니다. 약간 굉장히 선제적이에요. 이 모건 스탠리가 보면 거의 이 헤지펀드 수준으로 굉장히 선제적으로 먼저 선빵 날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게 대충 스타일을 알겠더라고요. 선빵을 날리는데 2017년 11월인가도 나오고 나서 2018년 5월에 그 고점이 나왔었거든요. 2018년 4월인가 하이닉스 고점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요 리포트가 나오고 일단 그냥 무너지기보다는, 근데 지난번에도 이 24년 요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되게 아프게 맞았죠. 7, 8 안 그래도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8월 초에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 이런 리포트 나오면서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서 단박에 한 4개월 만에 주가가 40% 빠져버리죠. 분명히 단기적인 임팩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너무 빨라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 오른쪽 어깨 만들어주긴 만들어줍니다. 오늘 몸의 신방 이 반도체 저승사자 또 등판해서 괴롭히네. 삼전뉴스 관련된 기사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몸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